언니, 이딴 싸구려 구두 신고 여긴 어쩐 일이에요? 오빠 결혼식 격 떨어지게. 이혼한 지 정확히 일주일. 전 남편은 대한민국 상위 1% 집안의 완벽한 여자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초라한 내 행색을 보며 비웃는 전 시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낡아빠진 간호사 신발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지켜세우는 저 새 신부가 과거 내게 병원비 300만 원이 없어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매달렸던 시골뜨기 김미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후 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들이 모인 이 결혼식장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지독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 비참한 간호사의 통쾌한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평안한 노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바로 시작됩니다. 이혼한 지 일주일 만에 전 남편 박준형은 그가 꿈에 그리던 완벽한 여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5성급 호텔의 연회장은 크리스탈 샹들리의 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감미로운 음악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즐거운 축하 소리와 어우러져 울려 퍼졌다. 연회장 곳곳은 순결과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수만 송이의 수입산 백장미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축의금 테이블 근처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긴 채 이 호화로운 풍경을 눈으로 맞았다. 불과 일주일 전, 나와 준형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나왔다. 준형은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오랜 투병 끝에 몇 년 전 돌아가셨기에 집안의 모든 권력은 시어머니인 윤 여사의 손에 있었다. 윤 여사는 늘 나를 향해 알도 못 낳는 씨암탉이라며 간호사라는 천한 직업이 우리 JY 가문의 명성에 먹칠을 한다고 모욕을 주었다. 오늘 준형은 새장가를 간다. 그의 새 신부는 해외에서 유학한 재벌가의 외동딸로 집안, 학벌, 외모,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여자라고 소개되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질투나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상류층이 말하는 그 완벽함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목 부분이 해진 낡은 흰색 셔츠에 평범한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산 값싼 흰색 간호사 신발이 신겨 있었다. 이 신발은 수년간 나와 함께 병원 복도를 뛰어다녔다. 친정어머니의 약값을 감당해 주었고 준영과의 단란한 가정을 꿈꾸게 했던 희망의 증표이기도 했다. 반짝이는 드레스와 값비싼 수제 양복의 숲속에서 나는 붉은 카펫 위에 눈에 띄는 오점 같았다. 그때 내 생각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준영의 여동생 박준이었다. 그녀는 긴 다리가 드러나는 옆트임,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내게 다가왔다. 손에는 붉은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뒤로는 지난 3년간 내가 허리가 휘도록 시중 들었던 시댁 식구 몇몇이 따라 붙었다. 어머, 새언니,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준이는 비꼬는 투로 말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우리 오빠 결혼식은 VVIP만 초대했는데 그런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들어와서 호텔 카펫 버릴 셈이에요? 아니면 얻어먹으러 왔나?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입을 가리고 비웃었다. 주제도 모르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지지. 한 시댁 아주머니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3년 동안 JY 가문 들어와서 호의호식하더니 배는 납작해서 애도 못 낳고 고작 간호사 나부랭이 주제에 유세는 다 떨더니 꼴 좋다. 꼴 좋게 빈손으로 쫓겨났지.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준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내 오빠가 직접 병원으로 보낸 청첩장 받고 왔어. 내 존재가 이 호텔 카펫을 더럽히는 것 같으면 경호원 불러서 나를 쫓아내도 좋아. 하지만 내 오빠는 내가 남아서 자기 행복을 똑똑히 지켜보길 바랄 텐데. 바로 그때 준영이 무리를 헤치고 걸어왔다. 그는 멋진 흰색 턱시도를 차려입고 머리는 포마드로 단정하게 빗어넘겼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의기양양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를 곁눈질로 쳐다보며 가식적인 동정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정말 왔네? 창피해서 원룸에 틀어박혀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3년 동안 우리 가족 챙기느라 고생 많았지. 오늘 난 유라랑 결혼해. 나랑 격이 맞는 완벽한 여자지. 네가 이걸 직접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끼리끼리 만난다는 게 뭔지. 원망 같은 건 하지 말고 배불리 먹고 돌아가. 나는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결혼 예물로 받은 돈으로 어머니의 병을 고쳤고 그의 어머니가 퍼붓는 모진 말을 사귀며 살았다.
이제 내 마음에는 슬픔의 파문조차 일지 않았다. 차갑고 무뎌졌을 뿐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해, 준영 씨. 당신의 그 완벽한 여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 부디 당신이 자랑하는 만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길 바라. 준영은 코웃음을 치며 또다시 비꼬는 말을 던지려던 찰나 음악이 바뀌었다. 무대 위 사회자가 힘찬 목소리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음을 알렸다. 준영은 서둘러 몸을 돌려 단상 위로 올라가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객들은 양옆으로 갈라섰고 정문에서 무대로 이어지는 길에는 온통 백장미가 깔렸다. 중앙 조명이 서서히 열리는 거대한 문으로 집중되었다. 문이 활짝 열리자 눈부신 빗줄기가 레드카펫 위로 쏟아졌다. 신부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박힌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티아라를 쓴 채 등장했다. 얇은 베일 아래로 정교하게 화장한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수줍은 발걸음부터 우아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명문가 아가씨의 고귀함을 드러냈다. 준영은 무대 위에서 넋을 잃고 새 신부를 바라보았고 그의 입가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신부의 미모에 대한 감탄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신부가 천천히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아가 베일을 걷어주자 오뚝한 코와 또렷한 쌍꺼풀, 완벽한 V라인 턱선을 가진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났다. 흠 하나 없는 얼굴, 현대의학이 빚어낸 완벽한 작품이었다. 나는 인파 속에 섞여 그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어렴풋한 의심, 그 다음엔 극도의 경악, 그리고 마침내 내 목구멍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 웃음소리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져 고요했던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숨이 넘어갈 듯 웃었고 눈물이 흐를 때까지 웃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다. 준영은 화가 나 미간을 찌푸렸고 준이는 이를 갈며 내게 다가와 소리치려 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군중을 헤치고 레드카펫 중앙으로 걸어나가 얼어붙은 신부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신부의 눈은 나와 마주치자마자 경악으로 커졌고 인조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눈동자에 스치는 당혹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또박또박 한 글자씩 내뱉었다. 안녕, 미영아. 오랜만이네. 5년 만인가? 짙은 화장이랑 성형수술 자국 때문에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네.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준영이 무대에서 뛰어내려와 고함을 질렀다. 너 미쳤어, 이서연? 이 사람은 유라 씨야. 유성 섬유 외동딸이고 내 아내라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경호원. 뭐해? 저 여자 당장 끌어내. 나는 달려드는 경호원들을 손으로 막았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사진 속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나와 그 옆에 서 있는 깡마르고 까무잡잡한 소녀가 있었다. 뻐드렁니에 납작한 코, 자신감 없이 처진 작은 눈을 한 소녀였다. 다들 똑똑히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완벽한 신부, JY 가문의 새 며느리는 사실 김미영이라는 아이입니다. 5년 전 위장병을 치료하러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가난한 애였죠. 그때 돈 한 푼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내고 쫓겨날 뻔한 걸. 당시 실습 간호사였던 제가 제 월급 털어서 병원비 300만 원을 대신 내주고 한 달 동안 밥까지 사 먹였습니다. 나는 싸늘하게 굳어버린 신부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형외과 의사 실력이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턱을 깎고 코를 세우고 눈을 찢고 얼굴 뼈를 아예 새로 만들었군요. 내 얼굴에 쏟아부은 수십억, 그 고통이 꽤 컸겠지. 하지만 미영아, 내 그 천박한 근성이랑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함은 어떤 칼로도 도려낼 수 없을 거야. 마침 여기서 만났으니 5년 전에 내가 내준 병원비 300만 원, 지금 당장 갚아. 유라는 한 걸음 물러서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반박했지만 목소리에는 공포심이 가득했다. 무슨 소리예요? 난 당신 몰라요. 난 유라라고요. 저 미친 여자 좀 끌어내요. 준영 씨, 날 지켜줘요. 준영은 내 손에 들린 사진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거짓말을 할 때 눈을 깜빡이는 버릇과 눈빛의 유사성 때문에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는 없었다. 준영은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분노에 차 소리쳤다. 이서연,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 내 결혼식을 망치려는 거야? 너 정말 독사 같은 여자구나.
나는 비웃으며 사진을 준형의 가슴팍에 던졌다. 이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이라도 맡겨보시지. 그리고 저기 저 김미영 씨. 당신이 재벌딸 행세하면서 제이와의 가문을 속이는 건 내 알 바 아니야. 난 내 피 같은 돈만 돌려받으면 돼. 돈 내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자 유라는 이성을 잃었다. 아가씨인 척 감춰왔던 본성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이를 갈며 소리치고는 손을 높이 들어 내 뺨을 때리려고 했다. 이 미친년이 맞아 죽고 싶어? 유라가 악을 썼다. 나는 피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차라리 한 대 맞고 이를 더 키울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뺨에 닿기도 전에 강한 힘이 그녀의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크고 단단한 남자의 손이 유라의 손목을 꽉 쥐고는 거칠게 뒤로 밀쳐냈다. 유라는 비틀거리다 뒤에 있던 꽃 장식에 겨우 몸을 기댔다. 준영이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때 낮고 묵직하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목소리가 내 곁에서 울렸다. 사람들 많은 데서 손찌검이라니. 재벌가 아가씨라는 타이틀도 별 볼 일 없군. 나는 고개를 돌렸다. 잘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각진 얼굴에 깊고 날카로운 눈매. 그의 분위기는 이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차갑고 오만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지만 이번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저 사람 강태준 회장 아니야? 성운그룹 강태준이 왜 여기에? 성운그룹이랑 JY그룹은 몇 년째 업계에서 앙숙이잖아. 설마 신부를 뺏으러 온 건가? 아니면 결혼식을 망치러? 준영은 유라를 놓고 앞으로 나서며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애써 강한 척했다. 강태준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오늘은 저희 JY 가문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초대장도 보내지 않았는데 멋대로 들어와 제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하시다니.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으신 겁니까? 강태준은 한 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었다. 경사? 내 눈엔 싸구려 막장 드라마 한 편으로 보이는데 박준영 실장 자칭 상류층 엘리트라면서 성형 괴물한테 놀아나는 꼴이라니. 난 당신네 쓰레기 같은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게 아니야. 사람을 데리러 왔지. 말을 마친 강태준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날카롭던 눈빛이 순식간에 부드럽게 변했다. 내가 놀랄 정도로 따뜻한 눈빛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차갑게 식은 내 손을 잡았다. 서연 씨, 갑시다. 여긴 공기가 너무 탁해서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얼어붙었다.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회장님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거지? 왜 수많은 언론과 재벌들 앞에서 나를 감싸주는 거지? 하지만 그의 손은 무척이나 단단했고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준영은 눈을 부릅뜨고 분노로 이마에 핏대가 섰다. 이서연, 저 자식이랑 무슨 관계야? JY 가문 며느리로 사는 3년 동안 내 뒤에서 우리 집안 원수랑 붙어 먹었다는 거야? 너 정말 뻔뻔하고 더러운 여자구나. 강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준형은 저도 모르게 반걸음 물러섰다. 박준영, 말 조심해. 이서연 씨는 내가 아끼고 존중하는 여자다. 네가 그녀의 가치를 몰라본 건 네 인생 최대의 실수야. 이제부터 JY 가문 누구든 서연 씨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너희 그 너덜너덜한 그룹을 통째로 무너뜨려버릴 줄 알아. 말을 마친 강태준은 내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당당히 걸어 정문으로 향했다. 등 뒤로 유라의 비명, 윤 여사의 욕설, 하객들의 소란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음이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낯선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큰 의문을 품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최고급 세단 안. 차 안은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들릴 뿐 고요했다. 강태준은 내 옆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결혼식장에서의 차갑고 위압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나는 슬며시 손을 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침묵을 깨기 위해 입을 열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기 비용을 지불할 돈은 없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죠? 저희 아는 사이였나요? 강태준이 나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나지기 말했다. 정말 날 못 알아보겠어요? 10년 전 종양내과 실습 간호사 이서연 씨. 다시 한번 잘 봐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종양내과. 10년 전 내가 막 의과대학에 들어가 실습을 시작했을 때였다. 말기암 환자들의 병실을 청소하고 붕대를 갈고
죽을 끓여주는 일이 내 하루의 전부였다. 나는 눈앞에 완벽하고 위험 있는 남자의 얼굴과 과거 쇠약했던 환자들의 모습을 연결해 보려 했지만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죄송해요. 10년 동안 너무 많은 환자들을 돌봐서 전부 기억하지는 못해요. 내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강태준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 깊은 아쉬움이 스쳤다. 10년 전 22살의 말기 혈액암 환자가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고 머리는 다 빠졌죠. 곧 죽을 거란 생각에 성격은 까칠하고 난폭했어요. 밥상을 엎고 간호사들에게 욕을 퍼붓기 일쑤였죠. 모두가 그를 피했지만 딱 한 명, 작은 체구의 실습 간호사만은 달랐어요. 그녀는 당직을 설 때마다 그를 위해 소고기죽을 끓여줬고 그가 어지른 것들을 묵묵히 치워줬죠. 그리고 골수 통증을 잊게 해주려고 그의 손을 잡고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그녀는 그를 나무라고 불렀죠. 그 청년이 바로 나예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무. 머리를 민 창백하고 까칠했던 그 아이 나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에 앉은 강인하고 권력 있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의사는 그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었다. 정말 당신이에요? 나무군이 살아있었다니. 암은 완치된 건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강태준이 내 말을 끊었다. 그 다음 달에 바로 미국으로 가서 골수이식 치료를 받았어요. 난 살아남았죠.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내 이마의 잔주름을 부드럽게 쓸었다. 지난 10년간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그룹을 물려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전국의 병원을 뒤져 당신을 찾는 거였죠. 하지만 내가 당신을 찾았을 때 당신은 이미 박준영과 결혼한 후였어요. 당신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놈 옆에 서 있는 걸 봤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콧등이 시큰했다. 10년 전 나의 순진한 위로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그렇게 깊은 감정의 씨앗을 심었을 줄이야. 그에 반해 나는 지난 3년간의 청춘을 박정한 재벌가에서 허비했다. 그럼 오늘 결혼식에는 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두 집안의 원한에 얽히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런 쓰레기들한테 짓밟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순 없었어. 강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내가 나타난 건 온 서울에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3년 늦는 바람에 당신이 고생했죠. 이제부터는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차가 허름한 내 원룸촌 골목 앞에 멈춰섰다. 나는 차문을 열고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막 이혼했고 연애할 생각은 없어요. 옛날 일은 그냥 우연이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만. 나는 어두운 골목으로 서둘러 걸어 들어갔다. 등 뒤로 나를 향한 강태준의 애틋한 시선이 가로등 불빛 아래 머물러 있었다.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딱딱한 싱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유라와의 만남,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보호, 그리고 그의 정체까지 모든 것이 허황된 꿈만 같았다. 잠이 들려던 찰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준영의 미친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 미친년아, 이제 속이 시원해? 유라가 너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충격받고 쓰러져서 피를 쏟았어. 의사가 유산이라고 했단 말이야. 내 아들,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 죽었다고. 내 아들 목숨 내놔. 내가 지금 사람들 데리고 내년한테 갈 테니까. 죽여버릴 거야. 나는 벌떡 일어났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유라가 임신을 내가 충격을 줘서 유산했다고? 분명 내가 그녀의 정체를 밝혔을 때 그녀는 당황했을 뿐 쓰러져서 유산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히 그녀의 성형수술과 천안 출신을 덮기 위한 자작극이었다. 15분 후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다. 내 방문이 쾅! 하고 뜯겨 나갔다. 준영이 덩치 큰 경호원 5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다. 그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문짐승 같았다. 전현 잡아. 다리 분질러서 유라 앞에 무릎 꿇리고 사죄하게 만들어. 준영이 명령했다. 경호원 2명이 나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나는 재빨리 책상 위 과도를 집어들어 앞을 향해 겨눴다. 꼼짝 마.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박준영, 내가 널 무서워할 것 같아? 신고해. 경찰이 와서 너 같은 살인자년을 잡아가게. 준영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유라를 질투한 거잖아. 싸구려 합성 사진으로 유라를 모욕해서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 넌 죗값을 치러야 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칼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박준영 씨, 당신은 내가 만나본 남자 중에 가장 멍청해. 내가 사진을 합성해서 네 아내를 모함했다고? 그럼 이 사진이나 잘 봐. 방금 죽었다는 그 아이가 정말 네 아이인지. 나는 화면을 켜고 휴대폰을 준영에게 던졌다. 그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 사진은 한 달 전, 내가 어머니 약을 사러 고급 호텔 근처 약국에 갔다가 우연히 찍은 것이었다. 사진 속 유라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낯선 남자 품에 안겨 있었다. 두 사람은 호텔 앞에서 진하게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는 준영과 유라가 나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한창 뜨거울 때였다. 나는 팔짱을 끼고 또렷하게 말했다. 사진에 찍힌 날짜 잘 봐. 불과 한 달 전이야. 유라 뱃속의 아이는 몇 주나 됐지? DNA 검사는 해보고 네 핏줄이라고 확신하는 거야? 머리 위에 뿔이 자라서 숲을 이룰 지경인데 아직도 자기가 엘리트인 줄 아네. 내 부하들 데리고 날 치러 올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저 간통한 남녀나 죽도록 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준영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박살났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잿빛으로 변했다.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자존심 강한 남자의 붕괴는 처참했다. 경호원들은 어쩔 줄 몰라 서로를 쳐다보다가 결국 그들의 주인을 부축해 내 방을 나섰다. 방 안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선잠에서 깼다. 깡패나 준영의 가족이 아니라 정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동네 이웃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들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경찰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씨, 최유라 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당신은 명예훼손, 허위사진 유포 및 타인 모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어 유산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나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진짜 사진입니다. 편집이나 합성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건 그 여자예요. 저는 이 결혼의 피해자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조사할 겁니다. 어제 부서진 이서연 씨의 휴대폰은 현재 증거물로 압수된 상태입니다. 저희 기술팀에서 데이터를 복원해 분석한 결과 해당 사진 파일에서 편집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솔직하게 진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찰관은 단호하게 나를 향해 손짓했다. 골목을 나서자 동네 슈퍼 아주머니의 욕설이 똑똑히 들렸다. 세상에, 독한 년.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사람을 저렇게 못 살게구나. 질투 때문에 애까지 유산하게 만들다니. 아침부터 인터넷에 저 여자 욕하는 글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독사 같은 년이야. 나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폭풍이 너무 빨리 몰아쳤다. 유라가 먼저 손을 쓴 것이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출처불명의 아이를 이용해 판을 뒤집는 도박을 한 것이다. 나 때문에 유산했다고 뒤집어 씌움으로써 그녀는 대중의 눈에 가장 불쌍한 피해자가 되었다. 그녀는 나를 감옥에 보내 후환을 없애려 했다. 경찰차에 앉아 나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의문이 들끓었다. 그 사진은 분명 내가 일반 카메라로 길에서 급하게 찍은 것이었다. 나는 컴퓨터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합성해 사람을 속일 수 있단 말인가? 왜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는 사진이 가짜라고 나오는 걸까? 취조실은 차가웠다. 철제 책상 하나와 내 얼굴을 비추는 흰 조명뿐이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건조하게 울렸다. 수사관이 두꺼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이서연 씨,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당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의 소스 코드에서 최신 버전의 포토샵 사용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의 얼굴과 호텔 배경의 빛 반사가 실제와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수사관을 쳐다보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포토샵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 사진은 지난달 15일에 찍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그날 프라임 호텔의 CCTV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호텔 측에 연락했습니다.
호텔 관리자는 바로 그날 CCTV 시스템, 하드디스크가 고장나 어떤 데이터도 저장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현재 모든 증거가 당신에게 불리합니다. JY 가문은 힘이 있는 집안입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산을 유발한 명예훼손죄로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불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 수사관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권유하듯 말했다. 나는 머리를 최대한 굴려 단서들을 연결했다. 하필 그날 고장난 CCTV, 진짜 사진이 가짜 사진으로 둔갑한 것. 누군가 내 휴대폰에 손을 대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휴대폰.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쳤다. 약 3개월 전. 내가 아직 JY 가문에서 시집살이를 할 때였다. 휴대폰이 물에 빠져 전원이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평소 쌀쌀맞던 시누이 준이가 갑자기 친절하게 다가와 휴대폰을 수리점에 맡겨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그녀가 돌려준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나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 시기에 유라는 사업 파트너라는 명목으로 JY 가문에 자주 드나들며 준이와 매우 친하게 지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유라는 잔인한 계략을 꾸민 것이다. 그녀는 그날 호텔 앞에서 나를 보았다. 내가 이 사진을 증거로 자신을 고발할까 두려워 미리 계획을 세운 것이다. 유라는 수리기사를 매수해 몰래 프로그램을 심거나 원본 사진을 조잡하게 편집된 사진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사진을 공개했을 때 그녀는 감정을 요구해 나를 증거위조죄로 몰아갈 수 있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이 재벌가의 악랄함은 나 같은 평범한 여자의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수사관을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감옥에 갈지언정 거짓말쟁이에게 절대 고개 숙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과문도 쓰지 않겠습니다. 법이 증거를 원한다면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겠습니다. 수사관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덮었다. 고집이 세시군요. 그럼 구치소에서 기소명령을 기다리시죠. 육중한 철문이 내 앞에서 쾅! 하고 닫혔다. 구치소의 어둠과 냉기가 작은 내 몸을 감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내 눈물은 3년간의 시집살이 동안 이미 다 말라버렸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살아남기 위해 싸울 도끼뿐이었다. 구치소에서의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철문이 갑자기 열렸다. 교도관이 누군가 나를 보석으로 풀어줬다고 알렸다. 밖으로 나가자 햇빛에 눈이 부셨다. 경찰서 로비 대기석에 한 남자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앉아 있었다. 내 발소리를 듣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준형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만하고 번지르르하게 나를 무시하던 그가 지금은 비참할 정도로 초췌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칙하게 충혈되었으며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극도의 절망이 어려 있었다. 서연아, 괜찮아? 보석 서류는 다 처리했어. 이제 집에 가도 돼. 준영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나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남자와 거리를 두었다. 왜 나를 보석으로 꺼내준 거죠? 내가 감옥에 가서 당신 아내의 사생아에게 죗값을 치르길 바란 거 아니었나요? 준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틀렸어, 서연아. 내가 그 여자한테 눈이 멀었어. 오늘 아침 JY그룹 주가가 폭락했어. 은행들은 일제히 자금을 회수했고 주요 거래처들은 조건 없이 계약을 파기했어. 강태준이 손을 쓴 거야. 그는 단 하루아침에 자기 힘을 총동원해서 우리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어. 나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 사업 얘기는 나랑 상관없어요. 강 회장님한테 복수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고요. 강태준이 날 찾아왔어.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가 내 어머니의 진료 기록 전체를 내게 보여줬어. 우리 집에서 준 예단비 1억 원을 네가 어머니 수술비로 다 썼다는 걸 알려줬어. 그리고 남은 돈은 내 이름으로 고아원에 전부 기부했다는 것도. 그런데 우리 엄마, 내 동생, 그리고 나까지 널 보고 돈이나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바치는 도둑엑스이라고 욕했지. 서연아,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당신 후회는 너무 값싸네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날 보석으로 꺼내준 것도 강 회장이 당신 회사를 무너뜨릴까봐 그런 거잖아요. 당신의 이기적인 본성은 뼈에 새겨져 있어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준영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어젯밤에 유라병실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네, 휴대폰을 수리 맡겼던 바로 그날. 그녀가 전자제품 수리기사한테 500만 원을 송금한 영수증이야. 난 네가 억울하다는 걸 알아. 유라가 자기 외도를 감추려고 너한테 덫을 놓은 거야. 그 아이는 애초에 내 아이가 아니었어. 유산한 건 그녀가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약했기 때문이야. 의사가 직접 확인해줬어. 그녀는 결혼식장에서의 소동을 핑계로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나는 준영의 손에 들린 영수증을 보았다. 하늘이 정말 있긴 있구나. 악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다니. 나는 고개를 들어 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실을 알았으니 어쩔 건가요? 그녀를 감싸줄 건가요? 아니면 법정에 서서 나를 위해 증언할 건가요? 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법정에서 증언할게. 그녀의 무고 행위를 고발할 거야. 그러니 제발 강태준한테 한마디만 해줘. 우리 JY 그룹만은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야. 나는 비웃으며 몸을 돌려 걸었다. 진실을 아는 시민으로서 증언하는 건 당신의 의무예요. 당신네 그룹이 살든 죽든 난 상관없고 관여할 권리도 없어요. 당신들이 지금 겪는 모든 건 인과응보예요. 경찰서 문을 나서자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길가에 서 있었다. 차창이 내려가자 운전석에 앉은 강태준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정장 대신 소매를 걷어붙인 흰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단단한 팔뚝이 드러났다. 타요. 뭐 좀 먹고 같이 갈 데가 있어요. 강태준이 문을 열고 내가 타기를 기다렸다. 나는 조수석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 때문에 JY그룹을 그렇게 압박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수천억의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회장님께 너무 큰 빚을 지고 싶지 않아요. 강태준은 차를 출발시키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내 원칙대로 사업을 할 뿐이야. JY그룹은 원래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왔어. 난 이번 기회에 시장의 쓰레기를 청소한 것뿐이야. 당신은 내게 아무 빚도 지지 않았어. 지금은 병원에 가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야지. 차는 시내에서 가장 큰 국제병원으로 향했다. 강태준은 나를 데리고 VIP 병동이 있는 최고층으로 직행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마지막 병실에서 물건 깨지는 소리와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다들 꺼져. 이 돌팔이 의사들아. 누가 이딴 싸구려 수액을 나한테 놓으래? 내 남편이 그룹 실장인데 제일 비싼 약으로 가져와. 유라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병실 안은 전쟁터처럼 난장판이었다. 크리스탈 꽃병, 유리컵, 약품 쟁반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 흩어져 있었다. 간호사 몇 명이 구석에 몰려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유라는 환자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성형한 얼굴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나와 강태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공포로 커졌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경찰은? 왜 저런 범죄자를 풀어준 거야? 나는 유리 조각을 피해 깨끗한 소파를 찾아 앉았다. 강태준은 내 등 뒤에 마치 수호신처럼 버티고 섰다. 나는 팔짱을 끼고 태연하게 그녀를 보았다. 안녕, 미영아. 물건 부수는 취미가 있었네? 근데 한 가지 잊은 게 있나 본데 이 국제병원 전체가 성은그룹 소유라는 거. 여기서 꽃병 하나 깨면 네가 옛날에 접시 닦아서 벌던 1년 치월급이랑 맞먹을걸? 네. 남편한테 돈 준비하라고 전해.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침대 뒤로 물러섰다. 건방 떨지 마. 네가 날 유산하게 만들었어. 넌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빽이 있으면 뭐해. 법이 널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아직도 그 싸구려 함정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구나. 수리기사 매수해서 가짜 사진 만들어서 나한테 누명 씌운 거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 안타깝게도 네가 보낸 500만 원 송금 영수증 이미 준영 씨 손에 들어갔는데 유라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거짓말! 준영 씨는 날 사랑해. 날 배신할 리가 없어. 준영 씨가 널 사랑했을까? 아니면 네가 뒤집어 쓴 재벌 딸이라는 가짜 껍데기를 사랑했을까? 나는 일어나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준영 씨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날 보석으로 꺼내줬어. 그리고 네 무고죄와 증거 위조죄를 고발하는 증인이 되겠다고 진술서까지 썼고 넌 그냥 여기서 남은 부귀영화나 즐기다가 네가 가야 할 곳은 차가운 감옥과 네 얼굴에 쏟아부은 빚더미뿐이니까. 유라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미친 듯이 탁자 위 휴대폰을 집어들어 준형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긴 신호음뿐이었다.
잔인한 진실은 거짓말쟁이의 마지막 구명줄을 끊어버렸다. 유라가 침대 위에서 발광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다. 윤 여사와 딸 준이가 값비싼 제비집 선물 세트를 들고 들어왔다. 나와 강태준을 보자 윤 여사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그녀의 고약한 시어머니 본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제비집을 테이블에 던지며 내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 천하의 몹쓸 것! 내 며느리 유산시킨 것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찾아와? 네가 애도 못 낳는 돌개집이라 우리 유라가 황금알을 낳는 봉황처럼 보이니까 질투가 나더냐. 경호원 불러서 내 다리 분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옆에 있던 준이도 거들었다. 정말 염치도 없지. 남자 하나 잘 물었다고 기고만장해? 천한 건 어딜 가도 티가 나요. 윤 여사는 분노에 찬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고 손을 높이 들었다.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잡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고 준이가 겨우 부축했다. 강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서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이 무지한 사람들은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었다. 나는 윤 여사를 쏘아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윤 여사님, 눈 똑바로 뜨고 당신의 그 귀한 며느님 좀 보시죠. 제가 출신이 비천하다고 무시하셨죠? 재벌가 아가씨를 며느리로 들여서 자랑스러우셨고요. 그럼 그 여자 본명이 김미영이라는 건 아세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났고 학력은 고졸이 전부예요. 저 예쁜 얼굴은 전부 칼대서 만든 거고요. 심지어 5년 전엔 제가 병원비 300만 원을 대신 내주지 않았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다고요. 윤 여사는 경악하며 유라를 돌아보았다. 유라는 황급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다. 어머님,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전 유라예요. 황 이사님 댁 외동딸이라고요. 나는 계속해서 치명타를 날렸다. 황 이사님 댁 외동딸? 윤 여사님, 집에 가서 당신 귀한 아드님한테나 물어보시죠. 준영 씨가 이미 유라의 휴대폰 수리 영수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요? 준영 씨 머리에 돋아난 그 뿔, 저 여자가 성형빚 갚으려고 웬 배 나온 늙은이랑 붙어먹어서 생긴 거예요. 방금 유산됐다는 그 아이, 정말 당신 손주라고 확신하세요? 준영 씨는 모든 걸 인정하고 저 여자를 고소하는 증인이 되기로 했어요. 당신의 그 명망 높은 가문이 지금 길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를 조상님께 바칠 셈이라고요. 윤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보라색으로 다시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다. 재벌가 사모님의 자존심이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네가 날 모함하는 거야.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너 같은 천한 것 때문에 우리 JY 가문이 무너지게 둘 순 없어. 얼마면 입을 다물겠니? 10억? 50억? 돈 받고 이 서울에서 사라져! 나는 통쾌하게 웃었다. 돈으로 썩어빠진 현실을 덮으려는 그들의 천박함에 대한 비웃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다. 1000억. 제 입을 막으려면 1000억은 주셔야죠. 지금 당신네 회사 자금 회수당해서 파산 직전이라면서요? 무슨 돈으로 저랑 흥정을 하세요? 윤 여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굴욕감에 온몸을 떨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내 앞을 막아서며 JY 가문 사람들 앞에 섰다.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병실안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서연 씨는 당신들 더러운 돈 필요 없어. 강태준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1000억! 내가 서연 씨 대신 당신들 얼굴에 던져주지. 이 가짜 며느리에 대한 진실은 내일 아침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하게 될 거야. 똑똑하다면 내 여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만약 JY 가문 누구든 그녀를 한 번만 더 모욕하면 내일 당장 당신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아 구걸하게 만들 줄 알아. 윤 여사와 준이는 겁에 질려 다리가 풀렸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강태준의 손을 잡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 병실을 당당히 걸어 나왔다. 등 뒤로 윤 여사의 통곡과 유라의 발광 소리가 복도를 따라 길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JY 가문의 완전한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윤 여사와 준이의 모습이 닫힌 병실 문 뒤로 사라졌다. 나는 푹신한 카펫이 깔린 병원 복도를 걸으며 중앙 냉방 시스템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해서 바로 옆에 있는 강태준의 규칙적인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 온기는 지난 3년간 내 마음속에 쌓였던 냉기를 녹여주는 듯했다.
모든 짐과 억울함이 저 혼란스러운 병실에 모두 쏟아버린 것 같았다. 준영은 무너졌고 유라는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JY 가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다. 주차장으로 나오자 서울의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눈을 가늘게 떴다. 강태준은 내 차 문을 열어주며 내가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큰 손으로 차 지붕을 가려주었다. 그 작고 세심한 배려에 나는 조금 당황했다. 준영의 아내로 사는 동안 나는 항상 그를 위해 짐을 들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귀한 보석처럼 다뤄준 적은 없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차를 출발시키는 그의 남성적인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점심 먹으러 가요. 아침부터 경찰서랑 JY 가문 사람들 상대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강태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핸들을 돌리는 동안에도 앞을 향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배가 고팠다. 최고급 세단은 번화한 거리를 부드럽게 지나 도심 속 고목 아래 숨겨진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들이 어우러져 바깥의 소란스러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호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태준은 수국이 만발한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가 구석자리를 골랐다. 우리가 막 음식을 주문했을 때 맞은편 테이블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와 조용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깨뜨렸다. 어머, 세상 참 좁네. 강태준 회장님이랑 준영 씨의 불쌍한 전철을 여기서 다 보네. 나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과감하게 파인 강렬한 붉은색 실크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우아한 걸음으로 우리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웨이브 진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흩날렸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도발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즉시 그녀를 알아봤다. 준영의 첫사랑, 진세라였다. 예전에 내가 JY 가문에서 숨죽여 살 때 세라는 사업 얘기를 핑계로 자주 찾아와 내 출신을 비꼬는 말을 던지곤 했다. 나중에 유라가 재벌 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타나자 세라는 재빨리 유라에게 빌부터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되어 만날 때마다 내 간호사라는 직업을 함께 비웃었다. 강태준이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이 레스토랑은 보안 관리가 엉망이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식사 중인 손님을 함부로 방해하게 놔두다니. 세라는 강태준의 노골적인 태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에 빈 의자를 끌어와 앉아 긴 다리를 꼬고 턱을 취채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서연 씨, 정말 순식간에 신분 상승했네. 이혼하자마자 이 서울에서 제일 힘있는 회장님을 낚아채다니. 어쩐지 요즘 JY 가문이 그렇게 비참하더라니. 미인계 써서 강 회장님 부추겨서 준영 씨 회사 망하게 하고 복수한 거죠? 그렇죠. 나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두꺼운 화장으로 뒤덮인 그녀의 얼굴을 날카롭게 훑었다. 진세라 씨,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JY 그룹이 무너진 건 그들의 무능한 경영과 부정부패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 친구, 지금 병원에서 무고죄로 재판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던데. 병문안도 안 가고 이렇게 한가하게 레스토랑에 올 시간이 있나 봐요? 아니면 JY 가문이 망하니까 그 친구도 헌신짝처럼 버린 건가? 세라는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에는 조롱과 미스터리함이 가득했다. 서연 씨, 너무 순진하네. 내가 저 시골뜨기 김미영이랑 정말 우정 때문에 친구한 줄 알아요? 그냥 이 연극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몫 거들었을 뿐이지. 그 김미영이라는 애가 혼자 힘으로 수십억을 벌어서 성형수술하고 재벌딸 행세하면서 JY 가문을 통째로 속였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대평가했네. 병원비 300만 원도 못 내던 애가 무슨 수로 대한민국 상류층을 뒤흔들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세라의 말은 내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꿰뚫는 날카로운 바늘 같았다. 그동안 유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신했는지, 그 완벽한 껍데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얼마 전 호텔 앞에서 유라가 배 나온 남자와 껴안고 있던 사진을 떠올렸다. 설마 그 남자가 그녀의 성형수술 비용을 전부 대준 게 아니란 말인가? 무슨 뜻이죠? 그럼 그녀 뒤에 있는 진짜 배후는 누구예요? 내가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나도 모르게 식탁보 끝을 꽉 쥐어 구겨버렸다. 세라는 강태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깊고 악의적으로 변했다. 알고 싶으면 당신 앞에 앉은 저 남자한테나 물어보시지. 이서연 씨, 당신 정말 불쌍하다. 자기가 재벌 총수의 보호를 받는 여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큰 착각이야.
당신도 저 김미영이랑 그리고 JY 가문 사람들이랑 똑같아. 모두 성운그룹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에 이용당한 장기짝일 뿐이라고. 가서 물어봐요. 당신 어머니 병 고치는 데 썼던 예단비 1억 원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또 누가 저 김미영을 박준영의 심장에 칼을 꽂을 가장 날카로운 도구로 만들었는지 말이야. 그 입 닥쳐. 진세라, 죽고 싶어? 강태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자 유리잔들이 요란하게 떨렸다. 물이 찰랑거리며 밖으로 흘렀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근처 테이블에 손님들이 놀라 우리를 쳐다보았다. 세라는 일어나 어깨를 으쓱하며 강태준의 분노에 개의치 않는다는 듯 굴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할 말은 다 했어요. 연극도 끝났으니 나도 더 이상 착한 친구 연기할 필요 없겠네요. 두 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나 단단히 챙기시고요. 불쌍한 간호사 언니. 말을 마친 세라는 뒤돌아 걸어갔다. 타일 바닥에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건조하게 울려 퍼지며 공허한 정적을 남겼다. 나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막 나온 뜨거운 스테이크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음식을 먹을 정신이 아니었다. 세라의 말이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마디가 하얘지도록 꽉 쥐어져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우리를 감쌌다. 이 남자가 쓰고 있는 구원자라는 가면 뒤에는 대체 어떤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다. 나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밀어내고 핸드백을 든 채 단호하게 일어섰다.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요. 여기가 아니라 조용한 곳으로 가요. 나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재빨리 계산을 마치고 나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운 침묵이 바위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차는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 서울 강변에 위치한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빌라 단지로 들어섰다.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높은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잘 가꿔진 고목과 대리석 분수가 있는 넓은 정원이 드러났다. 강태준은 집 현관 앞에 차를 세우고 나를 호화로운 유럽 황실 스타일의 거실로 안내했다. 그는 부드러운 붉은 벨벳 소파를 가리키며 내게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직접 따뜻한 물 한 잔을 내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말해요. 아까 진세라 씨가 한 말, 무슨 뜻이죠?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왜 우리 엄마 병원비를 언급한 거죠? 나는 핵심을 파고들며 창가에 기대선 그의 모습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가 지친 듯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지난 10년간 그는 재계의 생사여탈권을 쥔 인물로 어떤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작고 연약한 내 앞에서 그의 모습은 힘겹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세라 말이 맞아. 김미영이 변신해서 박준영에게 접근하고 JY 가문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린 건 우연이 아니야. 모든 것이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계획된 일이었지. 그리고 그 완벽한 연극을 연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 성운그룹의 안주인이셔. 나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 어머니가요? JY 가문에 무슨 원한이 있기에 그렇게 정교한 가짜 인간까지 만들어낸 거죠? 왜 하필 김미영을 선택한 거고요? 이건 10년 전의 비극적인 이야기야. 강태준이 창밖의 강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 우리 성운 가문은 국내 최고의 재벌이었어. 아버지는 정직하고 의리를 중시하는 분이셨지. 아버지는 준형이 아버지가 가난한 부동산 중개인으로 떠돌 때 거두어주고 키워주셨어.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더군. 준형이 아버지는 몰래 경쟁사들과 손을 잡고 아버지의 절대적인 신뢰를 이용해 핵심 프로젝트 기밀을 빼돌렸어. 동시에 정교한 위조 서류를 만들어 성운그룹의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를 뒤집어 씌웠지. 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을대가 힘겹게 움직이는 것이 마치 쓰디쓴 무언가를 삼키는 듯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우리 그룹은 완전히 무너졌어. 아버지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게 됐지. 은행은 모든 자산을 압류했고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어.
경찰 조사가 사방에서 들어왔지. 아버지는 그 충격과 굴욕을 견디지 못하셨어. 게다가 아내와 자식에게 법적인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그룹 본사 옥상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 그때 난 응급실에서 혈액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 어머니는 준영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살길만은 열어달라고 애원하셨지만 그는 냉정하게 어머니를 차가운 길바닥으로 밀쳐버렸어. 5년 전 그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었고 JY그룹은 준영이가 물려받았지. 하지만 원수의 죽음도 어머니 마음속의 복수심을 잠재우진 못했어. 어머니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맹세하셨지. 피 묻은 재산을 누리고 있는 자들, 즉 그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겪었던 절망보다 수백, 수천 배의 고통을 안겨주겠다고.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다. 화려한 상류층의 이면에 이토록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계략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고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셨어. 그가 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해외에 숨겨둔 얼마 안 되는 재산으로 투자를 시작해 잿더미 속에서 끈질기게 성운그룹을 재건하셨지. 하지만 단 한순간도 그 피의 빚을 잊은 적이 없으셨어. 어머니는 박준영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람기, 명예욕, 그리고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는 오만함이라는 걸 알고 계셨지.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김미영을 찾아낸 거야. 내가 말을 이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자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맞아. 어머니는 타고난 질투심, 끝없는 탐욕, 그리고 잔인함을 모두 갖춘 장기짝이 필요했어. 이 잔혹한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녀의 성형수술 비용을 모두 대주고 전문가를 고용해 걸음걸이와 말투를 교육시켰어. 그리고 완벽한 유학생 재벌딸 이력서를 위조해줬지. 어머니는 김미영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제공했고 그녀는 그 돈으로 사치스러운 겉모습을 꾸며 준영이가 눈이 멀어 달려들게 만들었어. 김미영이 어머니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한 건 상류층에 대한 갈망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에 대한 깊은 증오심 때문이었어. 왜 나를 증오해요? 나는 억울함에 소리쳤다. 내가 그녀가 가장 힘들 때 월급 털어서 병원비를 내줬어요. 매일 밥도 사 먹였고요. 난 그녀에게 잘못한 게 없다고요. 너의 그 순수한 도움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값싼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야. 강태준이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가난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친절을 위해서 내려주는 동정, 은밀한 경멸로 받아들여. 그녀는 너도 자기처럼 가난한데 직업도 있고 예쁘고 심지어 부잣집에 시집까지 가는 걸 봤지. 그녀는 너에 대한 질투심에 미쳐버렸어. 그래서 어머니가 협력을 제안했을 때 김미영이 내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너를 진흙탕에 쳐박고 내 가정과 명예를 모두 빼앗는 거였어.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눈물과 뼛속까지 시린 쓴웃음이었다. 그랬구나. 지난 3년간 내가 하녀처럼 일하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욕을 견디고 준형이 이혼 서류를 내 얼굴에 던지며 날리던 따귀를 참아냈던 모든 순간이 결국 저 멀리 높은 곳에 앉아있는 낯선 여자의 손에 조종당한 결과였다니. 나는 이 재벌가들의 원한 싸움에서 무참히 버려진 희생양, 가련한 재물이었던 것이다. 서연아, 내 설명 좀 들어봐. 강태준이 다급하게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쳤다. 뭘 더 설명해요? 나는 몇 걸음 물러나 강태준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당신네 가족이 복수하고 싶으면 JY 가문을 상대로 직접 싸우지 왜 나 같은 무고한 여자를 이 더러운 진흙탕으로 끌어들여요? 당신들은 돈으로 사람 목숨을 조종하고 감정을 짓밟았어. 당신들이 저 악랄한 JY 가문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난 어머니의 이 계획을 내가 우연히 널 찾게 될 때까지 전혀 몰랐어. 강태준이 변명했다. 그의 각진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김미영이 어머니가 심어놓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난 격렬하게 반대했어. 처음부터 모든 걸 폭로하고 널 구하려고 했지. 하지만 어머니가 협박하셨어. 내가 10년 계획을 망치면 더 잔인한 방법으로 너에게 상처를 주겠다고. 난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지켜보면서 널 가장 안전하게 그 집에서 빼낼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 하늘에 맹세하는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널 향한 내 마음은 순수하고 진심이었어. 순수하다고? 나는 옅게 웃었다. 눈물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진실은 역겨울 정도로 더러웠다.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뻔뻔한 거짓이었다. 이 잔인한 재벌 세계에서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나는 핸드백을 꽉 쥐고 화려하지만 시체실처럼 차가운 그 빌라를 뛰쳐나왔다. 등 뒤로 내 이름을 부르는 강태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늦은 오후의 서울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곧 큰 비가 쏟아질 것을 예고했다. 나는 성운그룹 빌라에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 다리는 풀렸고 숨은 가빴으며 눈물은 짰다. 강태준의 해명이 귓가에 맴돌며 산산조각 난 내 이성을 파고들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다. 무릎이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꺾이려는 순간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내 옆에 급정거했다. 차창이 내려가자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인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짙은 화장을 한 권위적인 얼굴, 옥비녀를 꽂아 올린 머리, 그녀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자의 위험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 여인이 방금 밝혀진 잔인한 연극의 작가라는 것을 알았다. 아가씨, 도망친다고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여자들끼리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니까. 김 여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무게가 있었다. 나는 허리를 펴고 지친 몸의 떨림을 억누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성운그룹 사모님 맞으시죠? 저와 사모님 사이에는 솔직하게 나눌 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그저 평범한 간호사일 뿐 사모님의 비싼 차에 탈 자격이 없습니다. 김 여사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다. 오만함이 가득한 미소였다. 생각보다 자존심이 세구나. 하지만 차에 타지 않으면 내일 네가 일하는 병원은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될 거야. 시골에 계신 내 어머니도 내가 보낸 깡패들한테 빚 독촉을 받게 될 거고. 차에 타든가 모든 걸 잃든가. 선택은 네 몫이야. 그 협박은 나의 유일한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어머니는 내 목숨과도 같았고 직업은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차문을 열어 그녀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차는 막 쏟아지기 시작한 빗속을 뚫고 오래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다. 찻집 안, 은은한 향 냄새도 우리 사이의 극심한 긴장감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김 여사는 직접 최고급 철관음차를 우려내 얇은 찻잔 2개에 따랐다. 그녀는 내 쪽으로 찻잔 하나를 밀어주었다. 그 동작은 지극히 우아했다. 몸 좀 녹이게 차 한 잔 마셔. 태준이가 내 10년 계획에 대해 전부 얘기했겠지. 김 여사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찻잔에 손도 대지 않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저처럼 상관없는 사람을 사모님 싸움에 끌어들이셨나요? 박준영에게 JY 가문에 복수하는 건 사모님 권리지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제 3년 청춘이 그 집에서 짓밟혔어요. 매일 모욕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김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동정심도 없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서연아. 그저 내 장기판에서 운 나쁘게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야. 내가 김미영을 찾았을 때 걔는 허름한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지. 못생긴 얼굴에 질투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있었어. 내가 내 첩자가 되는 대가로 뭘 원하냐고 묻자 걔는 딱 한 가지, 널 파멸시켜달라고 요구했어. 내 심장이 조여들었다. 왜요? 제가 병원에서 쫓겨날 뻔한 걸 구해줬어요. 배고플 때 밥도 사줬고요. 왜 친절히 그런 더러운 증오로 돌아오는 거죠? 나는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네가 너무 순진해서 그래. 김 여사가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은혜로 여겨지지만 너처럼 가난한 사람이 김미영처럼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때로 그녀의 값싼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칼이 되거든. 김미영은 너도 자기처럼 가난한데 직업도 있고 예쁘고 심지어 좋은 집안까지 가졌다고 생각했어. 네가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쪼개 빚을 갚아준 건 감동이 아니라 모욕적인 동정이라고 여겼지. 네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짓밟고 우월감을 느끼려 한다고 생각한 거야. 비천한 자의 질투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독약이야.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인간 본성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병적인 열등감 때문에 김미영은 양심을 팔고 부모님이 주신 얼굴을 버리고 나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복수국에 뛰어들었다.
난 김미영의 요구에 동의했어. 김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널 박준영에게 버림받고 시댁에서 모욕당하는 처지로 밀어 넣었지만 그 대가로 넌 내가 JY 가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데 훌륭하게 기여했지. 난 너에게 원한은 없어. 오히려 너의 강인함을 인정해. 김 여사는 명품 핸드백을 열어 서명은 되어 있지만 금액은 비어있는 수표 한 장을 꺼내 내 앞쪽으로 밀었다. 이건 네가 3년간 견뎌낸 것에 대한 보상이야. 원하는 숫자를 적어. 1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어.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이 돈을 받고 내 아들 태준이 인생에서 사라져줘. 태준이는 너 때문에 집안에 원수도 있고 내 말까지 어겨가며 너를 감쌌어. 너희는 사는 세상이 달라. 참새가 봉황 둥지에 깃들 수는 없는 법이야. 돈 받고 떠나.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테니. 나는 하얀 수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돈이면 넓은 집을 사고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 여행을 다니며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억울함이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일어나 두 손가락으로 수표를 집어들고 갈기갈기 찢어 테이블 위에 흩뿌렸다. 사모님, 그 피와 눈물로 얼룩진 더러운 돈은 사모님이나 가지세요. 나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사모님이나 그 가짜 며느리나 똑같네요.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것까지. 저는 가난할지언정 자존심은 팔지 않아요. 그리고 강 회장님, 저는 그 사람한테 빌붙어서 인생 역전할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사모님 아들이나 잘 데려가서 그 황금세장 안에 가둬두세요. 이제부터 성운그룹과 JY그룹의 원한은 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 제 가족을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제 목숨을 걸고 사모님을 법정에 세울 겁니다. 말을 마친 나는 가방을 들고 찻집 문을 나섰다. 등 뒤로 분노로 굳어진 김 여사의 얼굴이 남았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지만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가벼웠다. 나는 연약한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내 두 발로 당당히 섰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나는 비를 맞으며 원룸으로 뛰어갔다. 온몸이 흠뻑 젖어 뼛속까지 추웠다. 좁고 초라한 방은 고요한 어둠으로 나를 맞았다. 낡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슬프고 처량하게 울렸다. 나는 서둘러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몸을 녹이기 위해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다. 이제 머릿속은 텅 비었다. 모든 원한과 고통, 억울함이 저 빗물에 대부분 씻겨 내려간 듯했다. 그냥 푹 자고 일어나 내일부터 다시 개인 병원에 이력서를 내며 평범한 간호사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었다. 막 라면을 들었을 때 침대 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빗소리와 함께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 들려왔다. 서연아, 나 좀 살려줘. 익숙하지만 술에 취해 갈라지고 끊기는 목소리. 준영이었다. 나는 즉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준영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끊지 마. 제발 몇 마디만 할게. 나 지금 비 맞고 서 있어. 갈 데가 없어 서연아. 전화 잘못 거셨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JY그룹의 박준영 실장님이 갈 데가 없다니요? 5성급 호텔 수십억짜리 당신 빌라는 어디 갔고요? 다 잃었어. 전부 다 잃었어 서연아. 준영이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오늘 오후에 은행에서 빌라에 차압 딱지를 붙였어. 우리 가족 재산 전부 빚 갚는데 뺏겼어. 강태준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어머니는 경찰이 차압 딱지 붙이는 거 보시고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뇌졸중으로. 지금 공공병원 응급실에 누워 계셔. 살아나도 반신불수래.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몰락은 너무나 빠르고 잔인했지만 내 마음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다. 그게 다가 아니야 서연아. 준영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준이가 방금 깡패들한테 길에서 죽도록 맞았어. 걔들이 그러는데 준이가 유라랑 같이 사업하다가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수백억이 됐대. 준이는 팔이 부러지고 얼굴이 다 찢겼어. 방금 준이도 어머니 옆 병실에 입원시켰어. 난 동생한테 줄붕대 하나 살 돈도 없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늘이 있구나. 남의 인격을 짓밟던 자들이 결국 진흙탕에 처박히는 기분을 맛보게 되다니. 성운그룹의 잔인함은 원수에게 단 한 톨의 퇴로도 남겨주지 않았다.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하세요? 준영 씨, 우리 이혼했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이 살든 죽든 저랑 상관없어요.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영은 더 크게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수화기 너머로 울부짖었다. 나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병원 앞에 서 있는데 너무 추워. 옛날 생각 안 나? 내가 아플 때 네가 밤새도록 팥뿌리 넣은 죽 끓여줬잖아. 어머니가 쑤신다고 치면 다리도 주물러 드렸고. 우리 가족, 그때 참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날 용서해줘,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너 먹여 살릴게. 행복했다고? 나는 씁쓸하게 비웃었다. 준영 씨, 기억력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뻔뻔한 거예요? 지난 3년간 내가 당신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잊었어요? 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싸구려 냄새 난다며 엎어버린 날은 잊었냐고? 당신 어머니가 내가 금목걸이 훔쳤다고 누명 씌우고 집안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을 때 당신은 팔짱 끼고 경멸의 눈으로 날 쳐다봤던 건 잊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모든 분노를 담아 또박또박 말했다. 넌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했지. 저 김미영을 데려와 조상님께 바치고 그 여자가 네 사생활을 낳아주길 바랐지. 넌 나를 배신했고 모함했어. 내 가족은 날 더러운 개처럼 부려먹었어. 이제 모든 걸 잃고 남들에게 짓밟히니까 내 죽 한 그릇이 생각나. 박준영 씨, 그 죽은 개한테 줄지언정 당신처럼 배은망덕한 인간에게는 절대 주지 않을 거야.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강태준 회장한테 한마디만 해줘.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네가 말하면 그 사람은 들을 거잖아. 우리 어머니 좀 살려줘. 늙고 약하시잖아. 준영이 비굴하게 애원했다. 늙고 약하시지만 이혼하던 날 내 뺨을 때리던 손은 아주 강하던데요. 나는 가차없이 그의 말을 잘랐다. 오늘 당신들이 겪는 모든 건 인과응보야. 박준영, 당신도 빈털터리가 되고 남들에게 멸시당하는 굴욕적인 기분을 직접 맛봐. 이제부터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 마음속에서 박준영은 이미 죽었으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바로 통화 목록을 열어 방금 온 번호를 차단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이 작은 원룸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맑아졌다. 제2와의 가문을 위한 장송곡은 공식적으로 연주되었고 내 인생의 눈물과 비극으로 가득했던 한 단락이 끝났다. 밤새도록 쏟아지던 비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비집고 들어올 때쯤 마침내 그쳤다. 나는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다. 흰죽을 끓여 급히 먹고 몸을 덮인 후 개인 병원에 이력서를 내기 위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신장 이식 수술 후 거부 반응 억제제를 계속 드셔야 했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내가 막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헐거웠던 방문이 활짝 열렸다. 나는 놀라서 방어 자세를 취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눈앞의 광경에 나는 얼어붙었다. 허름한 천으로 된 옷장부터 낡은 책이 담긴 종이 상자까지 방 안의 모든 물건이 엉망으로 뒤집혀 있었다. 내 옷은 낡은 신발, 플라스틱 컵과 뒤섞여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내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누군가 몰래 침입한 것이다. 나는 황급히 침대 구석으로 달려가 이불과 베개를 뒤집으며 작은 철제 상자를 찾았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진료 기록과 중요한 병원비 영수증이 모두 들어 있었다. 철제 상자는 바닥에 뒹굴고 있었지만 뚜껑은 억지로 열려 있었다. 3년 전의 병원비 영수증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값나가는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애초에 내게 돈이나 보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침입자의 목적은 분명히 파괴와 위협, 그리고 내 비밀과 관련된 무언가를 찾는 것이었다. 내가 바닥에 엎드려 영수증을 하나씩 줍고 있을 때 책상 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국제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귀를 찢을 듯한 섬뜩하고 마귀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내 고막을 때려 온몸에 소름이 돋게 했다. 이서연 간호사님, 제가 보낸 아침 선물 깜짝 놀랐죠? 유라의 목소리가 희열과 광기로 가득 차 울려 퍼졌다. 당신 원룸, 원래도 쓰레기장 같았지만 제가 사람들 시켜서 그 본질에 맞게 다시 정리 좀 해줬어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으르렁거리듯 대꾸했다. 김미영, 너 정말 미쳤구나. 넌 곧 사기와 무고죄로 재판받게 될 거야. 지금 내 물건 부순 건 내 형량만 늘릴 뿐이야. 경찰이 곧 널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감옥에 가면 뭐 어때? 유라가 이를 갈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뼈에 사무치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네가 날 이겼다고 생각해? 강태준이 네 뒤에 있으니 네가 봉황이라도 된 것 같아? 큰 착각이야, 이서연. 오늘 내가 전화한 건 너한테 아주 재미있는 진실을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야. 네가 죽을 때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진실을. 또 무슨 수작이야? 나는 차갑게 물었다. 직감적으로 아주 끔찍한 일이 내게 닥칠 것임을 느꼈다. 유라가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3년 전에 JY 가문에서 너한테 준 예단비 1억 원 기억나? 네가 네 엄마 신장이식 수술비로 썼던 그 돈 말이야. 그 짠돌이 박준영이란 계산적인 윤 여사가 왜 갑자기 너 같은 가난뱅이 간호사한테 결혼 직전에 그렇게 큰 돈을 줬는지 궁금해 본 적 없어?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사실 궁금했었다. 그때 준영은 자기 집안에서 결혼을 앞두고 좋은 일 하는 셈 치는 거라고 했다. 당시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위급했기에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돈을 받았다. 평생 그 집 며느리로 시중 들며 빚을 갚겠다고 다짐하면서 왜 말이 없어? 유라가 칼날 같은 말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내가 말해줄게. 3조 원. 그건 강태준 아버지가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피눈물을 팔고 목숨까지 팔아서 갚아야 했던 빚이야. 3년 전 강태준 어머니가 JY 가문의 자금줄을 조이기 시작해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지. 돈이 급해진 박준영은 윤 여사를 공짜로 모실 하녀로 너를 데려오기 위해 옛날 강태준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그 더러운 돈을 네 예단비로 쓴 거야. 강태준 어머니는 그 돈의 출처를 알면서도 눈 감아줬어. 네가 그 업보를 짊어지도록 내버려둔 거지.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아픈 가슴을 부여잡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피 묻은 돈의 공범이 된 거야. 유라가 질투와 쾌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전화기에 소리쳤다. 내 엄마가 살아난 건 강태준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덕분이라고. 네, 엄마 병은 지금 널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남자의 가족이 흘린 피와 눈물로 얼룩진 돈으로 고친 거야. 네가 깨끗하다고 자부해? 네가 이 재벌가들의 원한에 얽히지 않았다고 자랑스러워해? 이서연, 이 멍청한 년아. 네 엄마 목숨은 남의 아버지 목숨이랑 바꾼 거라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앞에서 도덕적인 척해?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유라의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병원비 영수증을 보았다. 그 종이 위에 내 서명이 이제는 번진 핏자국처럼 보였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다. 차라리 윤 여사에게 맞고 준영에게 수천 번 배신당하는 편이 이 끔찍한 죄책감을 마주하는 것보다 나았다. 김 여사가 처음부터 나를 노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잔인한 무관심이 나를 최악의 도덕적 함정으로 밀어넣었다. 이제 어머니 가슴속의 모든 심장 박동이 강태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순수함과 자존심은 권력 있는 상류층의 발 아래 완전히 짓밟혔다. 해가 질 무렵 내 방은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치울 힘이 없었다. 나는 방구석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굴욕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내 몸의 모든 세포를 갉아먹었다. 바로 그때 묵직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들려왔다. 몇 분 후 강태준의 큰 그림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옷깃은 구겨져 있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그의 시선이 어지러운 방을 훑다가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내 초라한 모습에 멈췄다. 서연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감히 와서 방을 이렇게 만들었죠? 강태준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나를 일으키려 했다. 그의 손이 내 팔에 닿는 순간 차가운 전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 만지지 마요. 나는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한테서 떨어져요. 강태준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의 손은 허공에 머물렀고 얼굴에는 고통과 당혹감이 서렸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나를 달래려 했다. 서연 씨, 진정해요. 이 동네에 낯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보고를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고요. 경찰 불러서 이놈들 처리할게요. 처리? 누굴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여기 와서 난장판을 만든 건 김미영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녀가 나한테 전화한 건 협박 때문이 아니라 당신 가족에 대한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였죠. 강태준 씨, 내 눈 똑바로 보고 대답해요.
3년 전에 JY 가문에서 준 예단비, 당신 아버지의 피 묻은 보상금 맞죠? 강태준의 얼굴이 즉시 변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고 시선은 내 날카로운 눈빛을 피했다. 그의 망설임이 내 마음속 모든 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이 사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내가 한 걸음 다가가 그가 진실을 마주하도록 압박했다. JY 가문에서 날 찾았을 때? 아니면 처음부터 그들이 그 돈을 예단비로 썼을 때부터? 불과 몇 달 전에 알게 됐어. 강태준이 말했다. 그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에는 극도의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3년 전, 어머니가 JY 가문의 자금줄을 막았어. 그들은 궁지에 몰리자 옛날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더러운 돈으로 당신을 윤 여사의 공짜 하녀로 데려온 거야. 내가 JY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장부를 조사하다가 그 자금 흐름을 발견했어. 서연아, 맹세하는데 난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 어머니는 그들이 아버지의 피 묻은 돈으로 당신을 착취하는 걸 알면서도 당신을 두 가문의 전쟁에 휘말리는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잔인하게 방관하셨어. 그럼 그분은 성공했네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결국 당신 아버지의 목숨을 우리 엄마 약값으로 썼으니까. 강태준 씨, 당신이 내게 접근하고 JY 가문 사람들 앞에서 날 보호한 거 대체 뭐 때문이죠? 당신이 말한 10년 전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죄책감 때문이에요? 높은 곳에서 자기 가족 싸움에 희생양이 된 꼭두각시를 내려다보는 연민이었냐고요. 그렇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 널 향한 내 감정은 결코 동정이나 죄책감이 아니야. 강태준이 다가와 부들부들 떨리는 내 두 어깨를 단호하게 잡았다. 난 네가 바보같이 죽어가는 청년에게 미소 지어주던 실습 간호사였을 때부터 널 사랑했어. 그 돈은 원래 JY 가문이 훔쳐간 우리 가족 재산이었어. 어머니가 그 일을 방관하셨지만 네가 그 돈으로 사람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한 건 결국 복을 짓는 일이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누구 것을 훔친 것도 아니라고. 제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 나 놔요. 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말은 참 쉽게 하네요. 복을 짓는 일이라고? 당신들 같은 상류층에게 1억은 그냥 숫자겠죠. 남의 목숨도 장기판 위의 말처럼 여기겠죠.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명예와 존엄의 무게예요. 난 차라리 우리 엄마가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했을지언정 그런 계산과 피로 얼룩진 돈으로 목숨을 연장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나는 벽구석으로 물러나 문을 가리켰다. 우리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원한이 너무 많아요. 난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 아버지의 죽음과 당신 어머니의 냉정함이 떠올라요. 당신 사랑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돌아가요, 제발. 나 좀 평범하게 살게 해줘요. 부탁이에요. 눈물이 짠맛을 내며 뺨을 타고 흘렀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10년 전 암병동에 있던 22살 청년 나무의 눈빛과 똑같았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성공한 남자의 자존심은 내 고집과 상처에 산산조각 난 듯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 방을 나섰다. 엉망이 된 방,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만을 남겨둔 채 강태준과 다툰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다. 나는 남은 짐을 마저 정리했다. 원룸을 빼고 도심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 성운그룹에 3억 원을 갚기로 결심했다. 평생이 걸리더라도 그래야만 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 8시쯤 정중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밖에는 빚쟁이나 준영 혹은 강태준이 아니었다.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전문적인 말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 씨. 저는 성운그룹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인 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중요한 서류를 전달해 드리러 왔으니 잠시 시간 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경계심에 미간을 찌푸렸다. 성운그룹이 또 무슨 꿍꿍이일까? 김 여사가 사람을 보내 내 방을 뒤집어 놓고 이제는 변호사까지. 설마 3억을 돌려달라고 소송이라도 거는 걸까?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다. 저는 소송 걸릴 만한 재산이 없는데요. 김 여사님께는 제가 이래서 그 빚 전액 갚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한 푼도 빠짐없이요. 진 변호사는 조금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방에 있는 유일한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해하셨습니다, 이서연 씨. 저를 보낸 분은 사모님이 아니라 강태준 회장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지요. 나는 의심스럽게 다가가 붉은 인감이 찍힌 서류를 펼쳤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굵은 글씨로 인쇄된 제목이었다. 성운그룹 주식 양도 계약서. 나는 빠르게 조항들을 훑어보았다. 내용은 강태준이 보유한 개인 주식의 10%를 내게 조건 없이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10%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가치이며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었다. 마지막 장에는 강태준의 서명이 단호한 필체로 이미 적혀 있었다. 서류 아래에는 작은 흰색 봉투가 있었다. 나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푸른 잉크로 쓴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강하지만 진심과 강렬한 감정이 담긴 필체였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진 변호사님이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을 거야. 이 주식은 보상금도 동정도 아니야. 우리 가족이 내게 진 빚이야. 10년 전 너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난 이미 종양내과에서 죽었을 거야. 지난 3년간 우리 가족의 복수 계획 때문에 넌 JY 가문에서 모욕을 견뎌야 했지. 3억 원은 원래 우리 아버지가 빼앗긴 돈이었고 넌 그 돈으로 사람을 구하는 선한 일을 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분명 널 축복하실 거야. 제발 너의 잘못이 아닌 죄책감을 끌어안고 살지 마. 난 너의 강인하고 인내심 있고 선량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만약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면 이 주식을 내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줘. 너의 나무가.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며 눈물을 흘렸다. 편지에 담긴 따뜻함에 내 마음속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자신의 평생을 바쳐 이룬 부로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증명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김 여사의 반대도 돈과 명예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주길 원했다. 내가 이 막대한 재산을 거절하려 변호사를 쳐다보는 순간 키 큰 그림자가 문으로 들어섰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지 않고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다. 며칠 밤을 샌 듯 눈 밑이 잡했다. 강태준은 진 변호사에게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방에 우리 둘만 남자.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나를 안거나 미사 여구를 늘어놓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아, 어머니와는 다 해결했어. 다시는 내 인생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 거야. 강태준이 지쳤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서류는 내가 모든 걸 걸고 너의 용서를 구한다는 증거야. 10% 주식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내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자선재단에 기부해도 좋아.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더 이상 날 밀어내지 마. 한 남자에게 10년의 기다림은 너무 길었으니까. 나는 강태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 안의 모든 의심, 원망, 그리고 뻣뻣한 자존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 남자는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했고 내가 받은 상처를 덮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감싸 안았다. 나는 주식도 부귀영화도 필요 없었다. 내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굳건한 어깨와 거짓없는 진심뿐이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강태준의 넓은 등을 힘껏 껴안았다. 내 눈물이 그의 흰 티셔츠를 적셨다. 그의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어두웠던 지난날의 냉기를 녹여주었다. 강태준은 내 허리를 꽉 끌어안고 내 목에 얼굴을 묻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되찾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오해와 원한은 마침내 문 뒤로 사라지고 거짓의 잿더미 속에서 싹튼 진정한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웠다. 얽혔던 실타래가 풀린 후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강태준은 내가 그의 호화로운 빌라로 이사 오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자립하고 싶어하는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조용히 도심에 보아니 철저한 고급 아파트를 구해 내 짐을 모두 옮겨주었다. 그의 세심한 배려는 상처받은 내 영혼을 부드러운 소미불처럼 감싸주었다. 그날 아침, 내가 햇살 가득한 발코니에서 국화차를 마시고 있을 때 강태준이 부엌에서 나와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에 따뜻한 아침 식사를 놓아주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사뭇 진지했다. 서연아, 방금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어. 강태준이 의자를 끌어당겨 내 맞은편에 앉으며 두 손을 깍지 꼈다. 박준영이 제공한 모든 증거가 사실로 확인됐어. 최유라는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 어젯밤부터 이미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마음속에 고요함이 가득 찼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거짓의 벽돌로 인생을 쌓은 자는 언젠가 그 거짓의 무게에 무너지기 마련이다. 나는 강태준을 보며 물었다. 체포될 때 반응은 어땠어요? 어디서 잡혔대요? 잡힐 때 상황이 아주 비참했어. 강태준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준영이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걸 알자마자 유라는 그날 밤 병원에서 도망쳤어. 폐물이랑 현금을 챙겨서 밀항하려고 했지. 그런데 운 나쁘게도 사채업자들이 경찰보다 먼저 그녀의 행방을 알아냈어. 그들이 골목 구석구석을 뒤져서 해변가 허름한 모텔에서 그녀를 붙잡았다고 해. 나는 유라가 했던 협박을 떠올렸다. 악랄한 불법 사채의 이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성형수술 비용이랑 재벌딸 행세하는 데 쓴 돈 전부 사모님이 대준 거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큰 빚을 진 거죠? 강태준이 한숨을 쉬며 탐욕의 어리석음에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얼굴을 바꾸고 초반 6개월간 겉모습을 꾸밀 자금만 제공했어. JY 가문에 들어간 후에는 스스로 재산을 긁어모아 살아남으라고 분명히 말했지. 하지만 사치스러운 본성과 상류층에 과시하려는 허영심 때문에 그녀는 쇼핑 중독자가 됐어. 어머니로부터 자금 지원이 끊기자 그녀는 몰래 사채업자들에게 접근해서 JY 그룹 며느리라는 명의로 수백억을 빌렸지. 박준영이 재산을 상속받으면 회사 돈을 빼돌려 빚을 갚을 생각이었던 거야. 하지만 JY 그룹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겠지. 결국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 머리 위로 쏟아진 거야. 스스로 판 무덤에 갇힌 셈이네요.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사채업자들에게 잡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법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바로 폭력을 써서 돈을 받아내려 했어.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를 기둥에 묶고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폭행했지. 경찰이 구출을 위해 모텔을 급습했을 때 그녀는 이미 반죽음 상태였어. 더 끔찍한 건 얼굴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피부 밑에 인공 보형물과 실리콘 구조가 전부 파손됐다는 거야. 수십억을 들인 완벽한 얼굴은 이제 완전히 망가져 흉하게 일그러졌어. 법의학자가 구치소로 보내기 전에 겨우 지혈하고 턱뼈를 고정했을 정도라고 해.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유라의 오만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강태준의 이야기 속 처참한 모습으로 대체되었다. 질투와 끝없는 탐욕이 순박했던 시골 소녀 김미영을 영원히 망가진 용모를 가진 범죄자로 만들었다. 법은 그녀를 무고죄로 감옥에 가뒀지만 그녀가 빌려왔던 허영심은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그녀를 벌했다. 이제 그녀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수년간의 징역형을 마주하게 되었다. 강태준이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따뜻함이 긴장을 풀어주었다. 내 모든 억울함은 이제 풀렸어. JY 가문은 파산했고 박준영은 빈털터리로 떠돌고 김미영은 죗값을 치르게 됐지. 이제부터 과거의 악령들이 우리 삶을 방해할 일은 없을 거야. 서연아, 이제 더 빛나는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준비됐어? 나는 강태준의 단단한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입가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굴욕적인 과거는 완전히 끝났다. 나는 눈앞의 남자의 깊은 검은 눈동자를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준비됐어요. 당신이 준 주식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예요. 가난한 간호사도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빼앗지 않고 스스로 봉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증명해 보일 거예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연말에 쌀쌀한 바람이 부는 서울거리는 축제 시즌을 알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나는 드레스룸의 큰 거울 앞에 서서 에메랄드빛 실크 드레스를 매만졌다. 낡은 셔츠를 입던 초라한 간호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거울 속의 여성은 자신감과 빛나는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어깨 위에 흩날렸고 강태준이 직접 고른 섬세한 다이아몬드 주얼리가 어우러졌다. 오늘은 내게 매우 중요한 밤이었다. 강태준에게 10%의 주식을 받은 후 나는 그 돈을 개인적인 향락을 위해 쓰지 않았다. 대신 가난한 암 환자들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산간 지역에 학교를 짓는 자선재단 빛을 설립했다. 끊임없는 노력과 기존의 의료 지식, 그리고 강태준의 영향력이 더해져 빛 재단은 빠르게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선단체로 성장했다. 오늘 밤 나는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을 기리는 시상식에 참석했다. 리무진이 국립 컨벤션 센터의 웅장한 로비 앞에 멈췄다.
강태준이 먼저 내려 신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내가 레드카펫 위로 내리도록 도왔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터졌다. 강태준은 멋진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자랑스럽게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화려한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재계 엘리트들의 모든 시선이 그와 그의 곁에 선 여성에게 쏠렸다. 이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웃음이 아닌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파티는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교류하고 와인을 즐겼다. 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연회장 뒤편의 넓은 발코니로 나갔다.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고 밤바람이 실크드레스 자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 평화를 즐기고 있을 때 주방 후문 쪽에서 시끄러운 다툼 소리가 내 주의를 끌었다. 저리 가. 여긴 호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이지. 거지들 모이는 데가 아니라고. 경비원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금속통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발코니 끝으로 다가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남루한 차림의 세 사람이 주방에서 막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다. 백발의 남자는 낡은 코트를 입고 주름진 얼굴로 들개떼와 빵 조각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낡고 녹슨 휠체어에 앉은 여인이 있었는데 반신이 마비된 몸을 떨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여자였는데 뺨에는 길고 흉측한 흉터가 선명했다. 그녀는 남은 고기 조각을 더러운 비닐봉지에 급히 쑤셔 넣고 있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상한 직감으로 나는 그들을 알아봤다. 초라한 모습은 과거의 오만하고 화려했던 모습과 천지 차이였지만 그 윤곽은 틀림없었다. 박준영, 윤여사, 그리고 박준희.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JY 가문이 이제는 도시의 대형 레스토랑 주변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준형은 더 이상 상류층 엘리트라며 거들먹거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초라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고귀했던 윤 여사는 이제 낡은 휠체어 위에서 무력했다. 남을 비웃기 좋아하던 준이는 이제 깡패들이 남긴 끔찍한 흉터를 얼굴에 단 채 사회 밑바닥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어두운 골목에서 작고 절뚝거리는 그림자가 튀어나와 준이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낚아챘다. 5성급 호텔 벽 아래에서 음식 쟁탈전이 벌어졌다. 새로 나타난 사람은 준영에게 밀려 바닥에 나뒹굴었다. 가로등 불빛이 우연히 그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나는 놀라 반걸음 물러섰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코는 내려앉았고 턱은 뒤틀렸으며 피부는 붉은 흉터로 가득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잘려나가 두피가 드러나 있었다. 유라, 아니 김미영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가석방되었다. 감방 안에서의 구타와 수리할 돈이 없어 망가진 성형 구조물의 파괴를 겪은 김미영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고 내쫓는 추악한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서연 언니, 아래에서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미영은 빛나는 발코니 위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그녀는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해 계속해서 절을 했다. 서연 언니,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며칠 굶었어요. 밥 먹을 돈 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1000번, 10,000번 잘못했어요. 내 이름을 듣자 준형도 고개를 들었다. 그의 죄탄 눈이 내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전처의 화려하고 고귀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준형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뒤늦은 후회와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는 감히 구걸하지 못하고 서둘러 고개를 돌려 어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어둠 속으로 숨었다. 나는 높은 발코니에 가만히 서서 한때 온갖 수단으로 나를 해치려 했던 자의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속의 증오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존재할 자격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와인잔을 난간에 내려놓고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여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김미영 씨,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당신은 거짓으로 부귀영화를 얻으려 했고 이제 망가진 얼굴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제 친절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당신 같은 독사에게 줄 동정심은 없어요. 남은 인생 그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세요. 나는 말을 마치고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연회장 안으로 돌아섰다. 등 뒤로 차가운 어둠과
담벼락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섞인 김미영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남겨둔 채 파티장 중심으로 돌아온 나는 무대 위 연설대로 직행했다. 객석의 수백 명 귀빈들이 일제히 조용해지며 나를 주목했다. 강태준은 맨 앞 VIP석에 앉아 자랑스러움과 격려가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마이크를 조절하고 발코니에서의 마주침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심호흡을 한 후 힘있는 목소리로 연회장에 울려 퍼지게 말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저는 제가 뛰어난 성공인이라기보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폭풍우를 이겨내는 좋은 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난한 간호사였고 배신을 겪었으며 사람들의 악의적인 계산 속에서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역경이 제게 친절의 가치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친절은 편협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은 제자리에 올바른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마치 비옥한 땅에 씨앗을 뿌려 세상을 향기롭게 할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빛재단은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할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나는 미소 지으며 관객에게 인사하고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무대를 내려왔다. 자선 파티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돌아가기 전 나는 호텔 안내 데스크에 들러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1억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교회에 작은 집을 얻고 소소한 장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나는 호텔 지배인에게 이 봉투를 뒷골목에서 숨어있는 박준영이라는 이름의 쓰레기 줍는 남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재결합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마지막 단절이었다. 이 돈은 지난 3년간 JY 가문에서 신세진 빚을 갚는 것으로 그들과의 모든 업보의 끈을 완전히 끊어내는 의미였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갈 뿐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김미영에 대해서는 지배인으로부터 경비원에게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한 남자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고 했다. 그는 김미영과 어릴 적부터 약혼한 사이였다. 그녀가 악마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는 너그럽게 그녀를 보살피기 위해 머나먼 산골로 데려갔다. 죄 지은 영혼에게는 아마 가장 평화로운 결말일 것이다. 강태준이 정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밤 그는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최고급 세단은 소란스러운 도심을 떠나 가로수가 우거진 조용한 길을 따라 달렸다. 우리 아파트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차가 낯선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놀라 물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강태준이 비밀스럽게 미소 지으며 빈티지 스타일로 디자인된 작고 예쁜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집 주인은 달빛 아래 만개한 백장미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가 내려서 내 차 문을 열어주고 손을 잡고 안뜰로 이끌었다. 이 집은 뭐예요? 나는 눈앞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강태준이 정원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동자가 현관의 따뜻한 노란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 집은 이서연 씨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 땅은 당신 주식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산 거고. 설계도면은 당신이 지난달에 직접 고른 건데 기억 안 나? 오늘 막 공사가 끝났어. 당신의 노동으로 직접 일군, 당신의 진짜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어. 나는 감동에 목이 메어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막으려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나만의 보금자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다. 바로 그때 서울의 밤하늘이 갑자기 환해졌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강변에서 쏘아 올려져 수천 개의 반짝이는 별이 되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꿈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강태준이 갑자기 한 걸음 물러섰다. 화려한 불꽃놀이를 배경으로 재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푸른 잔디 위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가 가슴 주머니에서 붉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자 정교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시게 빛났다. 강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간절했다. 서연아, 10년 전 너는 내 목숨을 구했고 지난 3년간 너는 내게 인내와 강인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재벌가의 가짜 완벽함을 약속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남은 평생 내 입가의 미소를 지켜주고 내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남자가 되겠다고 약속할게. 내 아내가 되어줄래? 너의 나무가 지금 너에게 청혼하고 있어. 행복의 눈물이 내 뺨 위로 하염없이 흘렀다. 가난하고 굴욕적이었던 청춘의 모든 폭풍과 상처가 이 신성한 순간으로 보상받는 듯했다.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네, 그럴게요. 내가 부드럽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충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주는 기쁨에 차 내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나를 품에 가득 안고 들어올려 백장미 만발한 정원 한가운데서 한 바퀴 빙글 돌았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터지며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롭고 행복하며 눈부신 미래를 예고했다. 파란만장했던 10년간의 기다림이 담긴 재벌가의 일기는 그렇게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